10일에 약사별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3명에서 4명 선생님들을 모시고 했는데 오늘은 5명 선생님들이 와서 좀 더 풍성한 내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네, 저는 반도 황해평입니다. 네, 저는 기도원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신영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송혜진 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경이라고 하는 서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쌤이라고 하잖아. 쌤. 네. 쌤. 아, 쌤? 나 쌤이라는 표현이 좀 더 이상하긴 한데. 요즘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선생님, 사장님, 뭐 사모님 뭐 이런 존칭 별로 좋지 않아요.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뭐 다 선생님이면 더 그렇죠. 어쨌든 네. 오늘은 신약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마도 이 요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를 했던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규제 완화보다는 탈규제라고 하는 것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리즈별로 이렇게 쭉 짚어봤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기도 얘기를 했었고 바이오도 했었고, 저번 시간에는 규제 프리존법으로 대변되어지는 규제 완화 사법에 대해서 했었었는데, 그 중에 바이오 약을 하면서 바이오 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 차원이라고 그럴까?로 해서 신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차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전반적인 신약의 정의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의 허가 과정,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또 신약의 약가 구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를 포함을 해서 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도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신약이 뭐죠? 신약이 있으면 구약, 이거 뭐 성경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신약이 뭘까요? 신약. 이게 오늘 이제 주제가 그동안에 우리가 좀 딱딱한 주제를 많이 했는데 갈수록 좀 딱딱한 오늘 주제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게 중요한 거고,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해야지 이제 약사분들이랑 아니면 일반 시민들분들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신약은 우리가 약사법 있잖아요. 약사법에 탁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약사법 8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화학구조, 그 다음에 화학구조의 본질, 그러니까 화학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학구조의 본질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의약품 또는 어떤 새로운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 그러면 신약이 대충 신물질 의약품이겠구나, 내지는 뭐 신물질로 만든 어떤 뭐 새로운 조성이나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의약품이 몇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얘기한다면은,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오리지널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신물질 의약품이 있고, 그게 이제 특허가 만료되면은 그걸 똑같이 이제 화학 구조를 똑같이 만들어서 하는 거를 우리가 제네릭 의약품, 카피 의약품. 카피 의약품이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카피 의약품은 아닌데 그렇다고 신물질로 보기에 애매한 이런 의약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신물질인데 그 옆에 신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염기나 뭐 이렇게 조성을 바꿔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약품이 있는데, 그거를 약사법에서는 우리는 보통 이제 계량 신약이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자료 제출 의약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신약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통칭으로는 계량 신약 또는 뭐
이런 의약품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신약과 뭐 계량 신약과 이렇게 거기에 뭐 이렇게 걸쳐 있는 것 같은데 희귀 의약품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희귀 의약품. 희귀 의약품은 연 인원 2만 명 이하의 그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어떤 그 좀 희귀한 질환에만 쓴다라고 해서 이제 희귀 의약품인데 요거는 그 신약이 물론 많긴 한데 신약이 아니면서도 이게 희귀 의약품인 경우에서 제네릭이면서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제네릭 의약품에서도 희귀 의약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네요. 뭐 그렇게 돼 있고요. 오늘 주로 다룰 거는 이제 최근에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약 허가 과정을 볼 건데 또 혁신 신약이라는 또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혁신 신약은 뭔 것 같습니까, 송님?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만들려고 하는 신약을 혁신 신약이라고 하네요. 아, 그럼 혁신형 제약회사는 또 뭐예요? 혁신형 제약 기업은 그 말 그대로 그것도 그 일반 그 제약 회사가 일정 정도의 그 R&D라든지 어떤 그 투자나 그다음 어떤 기준을 충족한 그 회사가 시약청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시각처에서 그걸 보고 이제 승인하는 건데요. 물론 거기에 뭐 서류가 뭐 있겠죠. 그다음에 거기 기준이 있는데 예.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 규정된 제약회사인데요. 2013년도에 2013년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이 됐었고요. 그때는 30여 개로 시작을 했었고 네. 40여 개까지 증가를 했다가 올해는 아마 41개인가 42개 국내 제약회사가 속할 거예요. 예, 정확히는 41개가 지금 예.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 6월 기준으로 41개사로 2018년 6월 자료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41개사로 지금 얼마 전에 네. 인증이 되었다고 제가 뉴스를 본 기억이 얼핏 나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만들어낸 신약 예. 이 그 혁신 신약이다. 예. 그게 뭐가 있나요, 그래? 이름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국산 신약 그 뭐 1호, 2호, 3호, 4호, 7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정확히 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그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 우리나라 의약품 매출의 거의 50% 반에 해당하는 양을 전체 우리 제약사 20개 안팎의 제약사가 다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40여 개의 사가 혁신제약회사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제약기업을 하는 약사인 저희도 모르는 생소한 이름의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도 혁신 제약회사로 인증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렇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근데 혁신 신약에 대한 이 법이 통과된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제 2015년서부터 법안이 그 쭉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혁신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혁신 신약이다라고 일단 우리가 이름을 현재는 지울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2015년도 이후로 혁신 신약, 혁신 제약 기업에서 나온 뭐 국산 신약이 몇 톤이 뭐 이런 건 있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법안 현재 그 기동민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그 비슷한 법안이 있었는데 그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혁신 신약이라는 뭐 타이틀을 가진 신약은 아직 국내 회사 거는 없었죠.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그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렇죠. 그 지금 온방 기도원님이 그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해주셨고 네. 그 중에 네. 혁신 신약이라는 얘기를 또 갑자기 예. 했어요. 예. 그 우리가 오늘 얘기할 주제의 대부분이 예. 신약인데 예. 그 중에 혁신 신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혁신 신약이 뭐냐고 했더니 뭐라고 주경님이랑 송쌤이 말씀하셨냐면 혁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예. 그 신약이 혁신 신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그런 혁신 제약회사가 우리나라에 그 현재 그 41개사가 있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그거란 말이죠. 뭐냐면 아까 신약 얘기했잖아요, 신약. 예. 예. 그 신약이라고 하는 정의에 새롭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물질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면 혁신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왜 붙을까요? 혁신 제약회사 만들었기 때문에 혁신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말은 약사법에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의상의 법적 용어가 아닌 거죠. 현재는 법적 용어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하여튼 혁신 신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법적 용어로 만들고 싶은 이유 때문에 그 기동민 의원 이하 한 10여 명이 네. 법안을 발의를 한 거잖아요. 거기다 혁신 신약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갖고. 그렇죠. 그러면 혁신 신약이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식약처 이게 물론 그 기동민 의원이 법률이 발의한 거긴 하고 네. 그다음에 최근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뭐 나와 있기로는 그러니까 중대한 질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현재 그 중대한 질환이라고 보여지는 것들, 뭐 암도 있을 것이고 뭐 희귀 질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중대한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약인데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약들, 이런 약들을 예전에는 그 전에 한 1, 2년 전에는 2016년도에 획기적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이 나섰어요. 그 당시에는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개발 촉진법. 그 언제 나온 거죠? 그게 2016년도 10월 21일 날. 아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나온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획기적 의약품이라는 용어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중대한 질병에 쓰는 얘기 나왔고. 근데 그거 비슷한 지금 법안이 아까 제가 좀 이따 얘기하자고 했던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네. 법안과 비슷한 건가요? 예,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요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법안들은 전부 다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나왔던 법안들에서 정당만 바뀌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법안 같은 경우는 비슷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그 규제 풀이 측면에서 보면 업그레이드 된 게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만들려고 하는 신약이면 기존에는 중대한 질병이나 뭐 희귀 질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었지만 이번 법안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들려고 하고자 하는 신약이면 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더 업그레이드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됐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저희가 최근에 나온 아직 그 기동민 법률을 가지고 이제 서로 뭐 토론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없었고, 그 다음에 거기 법률안 설명에는 물론 법률은 없지만 또 법률 설명에는 또 이제 그 설명이 약간은 언급이 돼 있긴 한데, 여하튼 이런 얘기 우리가 아까 이제 송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아마 하게 되면은 아마 식약처에서는 거기 법률안에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중대한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언급한 거였지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게 시행령에 들어갈까요? 글쎄요. 그 뭐 아니 그 어쨌든 법을 시행령에다가 규정하는 게 어디 있어? 요거 역사를 잠깐 보면 어쨌든 지금 이것처럼 이게 2015년서부터 이름만 조금씩 바뀌어서 나왔어요. 뭐 의약품 안전 공급 지원 특별법 이런 이름으로 나왔다가 휙 바뀌어서 의약품 개발 지원 및 허가 특례에 관한 법률로 나왔다가 또 이제 아까 이것처럼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개발 촉진법 나왔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 신약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거는 2016년도 10월달에 나온 거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 대응, 그걸 순서만 바꿨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획기적 의약품, 그러니까 획기적 신약과 요번에 얘기했던 혁신 신약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대단한 약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약들이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대부분 쓰이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항암 쪽이 주로 많이 쓰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항암 쪽도 있고,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의심이 많이 되는 거는 맥락적으로 놓고 보면 문재인 케어의 최대 수혜주가 사실 그 바이오 의약품 쪽이 최대 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그 혁신적 의약품, 획기적 의약품의 상당 부분들은 바이오 신약 뭐 이런 쪽 아닐까요? 그러겠죠. 예, 아무래도 저기 그 항암제 계통이라든지 아니면은 희귀질환 계통의 약들은 지금은 거의 뭐 지난번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 한번
리뷰를 했었잖아요. 파케로. 거기서도 나온 것처럼 대부분 그 바이오 약품이 많죠. 왜냐면 뭐 세계적으로 많이 파는 그 10대 의약품 중에 8개가 바이오 약품이고 그 바이오 약품이 대체적으로 암이나 어떤 식이질환 여기 많이 써 있으니까요. 그 예전에 저희들이 그 사실 신약 중에서 그 신약 중에서도 뭐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는 말이 조금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지금 용어가 그렇게 나오니까 앞에 형용사가 붙으니까 약간 혁신, 획기적 이런 식의 형용사가 붙으니까 그거를 억지로 찾아보면 글리백 같은 것들이 예. 아마 그런 혁신적 신약, 획기적 신약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 아마 우리가 예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 분야에서 특히 그 백혈병 같은 거에서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던 네. 신약.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혁신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렇다 그런다면 그런 신약들이 그 나오는 그 이면에는 사실은 연구 개발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얘기했던 그 2016년도에 얘기했던 법안과 획기적 신약, 요번에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그 내용들 중에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서 예. 그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는 이 허가 단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단축을 해서 혁신적 신약을 많이 내놓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혁신적 신약이 안 나오는 이유가 허가가 너무 길기 때문에 혁신적 신약이 안 나오는 것이냐 이거에 먼저 그 한번 의문을 제기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제약기업에서 주로 얘기하는 논리죠. 그렇죠. 제약기업에서 주로 논리가 이상 3상을 하는데 그 기간을 오랫동안 해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을 뿐더러 또 임상 시험을 하는 상당한 천문학적 숫자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기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빨리 허가도 내주고 그다음에 좀 이따가 우리가 여유가 되면은 그 신약 등재 과정도 얘기할 텐데 빨리 등재도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등재를 허가를 빨리 해주면 예. 혁신적 신약이 빨리 나오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법안이 도대체 노리고 있는 게 뭘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님? 법안 그 2016년도에 나왔던 법안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입법 예고된 그 기동민 법안 근데 보면은 거기 이제 물론 공중보건 관련된 나오기지만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양념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제약 기업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그 민원을 실제적으로는 들어주는 어떤 형태의 법안이 아닌가. 왜냐면은 아까 인 것처럼 그 예전에는 중대한 질환에 사용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예전에 몇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뭐 임상 시험을 꼭 국내에서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현저하게 그 중대한 질병에 쓰였던 어떤 안전성 유효성 자료가 있어야 된다든지 네 가지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 때문에 그 사실은 좀 이제 그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그 보기에는 형식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요번 법률안에는 그렇죠. 뭐 나중에 시행령으로 만들지 모르겠지만은 법률에는 중대한 질환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쨌든 빠지고 혁신 기업에서 제출을 하면은 혁신 신약으로 만들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의약품을 하나 개발할 때 최소 우리가 뭐 10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일단 임상하기 전에 이 약물이 그 약물을 쓰였을지 안 쓰일지 판단하는 뭐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임상 1상, 임상 2상. 그러면은 그 개발 허가 단계까지 그 대략적인 과정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그러니까요. 듣는 분들이 예, 편하실 그러니까 것 같은데. 예. 그 허가 과정에 있어서 우선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처음에 개발 전 임상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 약이 정말 예. 그 임상적 가치가 있느냐, 약으로 개발될 수 있느냐라는 거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임상 1상. 처음에는 뭐 치료적 뭐 이상이 뭐 하여간 뭐 말도 어려워요. 치료적 탐색, 뭐 치료적 확증, 뭐 치료적 확증이 예, 3상이고. 예, 그래서 보통 임상 시험을 1상, 2상, 3상 하는데 보통 6, 7년 정도가 걸린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검사 그다음에 뭐 GMP 뭐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허가 과정이 또 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서 대략 그 10년 정도 걸린다 이게 보통 나오는데 요번에 나온 거는 계획적 개발 동반 심사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예 개발하는 단계부터 그 식약처가 같이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료를 다 만들어서 통으로 가져와야지 심사가 됐는데 수시로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예를 들어서 1서부터 10까지 자료가 있으면은 예전 10까지 다 만든 다음에 가져와야지 심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처음에 1 나오고 심사하고 2 나오고 심사하고 3 나오고 심사하고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서 심사를 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먼저 심사를 해주는 거예요. 혁신기업에서 먼저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를 우선 먼저 심사. 우선 예, 심사죠. 심사를 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들은 이상 끝나면은 삼상 크게 문제 안 된다. 이 크게 문제 안 된다는 게 또 애매한데 문제가 안 되면은 조건부 허가를 통해서 그 이미 출시를 할 수 있게 사실상 사실성 해가지고 결국에는 허가를 최대 지금 2년 5개월 단축하겠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총 2년 5개월을 단축하겠다. 그게 그렇죠.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5개월 단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제품을 만들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에는 아까 이거 임상 시험 계획 승인 요게 아까 임상 시험인데 계획 승인을 해가지고 임상 시험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그 다음에 허가 과정도 다 끝난 다음에 허가 과정도 뭐 120일이니 150일이니 이렇게 하고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계속 그 미비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 부분들을 최대한 자료를 없애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형식적 신약 기업에서 나오는 약 자체는 이미 신약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신약이라고 하는 의약품이 나오는 과정을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 그러니까 전 임상 단계와 임상 단계 이렇게 일단 크게 나눠지겠죠. 예. 그러니까 전 임상 단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게 의약품으로서의 그 임상을 할 수 있는 의약품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선별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저번에 그 저희가 그 규제 프리존 얘기를 하면서 그 개인 정보 그 보호 얘기를 하면서 AI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인공지능. 그러니까 요 부분 전 임상 단계에서 이 의약품이 의약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데 그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시간을 단축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번에 간단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요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때 개인 정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임상 자료가 환자 뭐 유전체 정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개인 정보를 완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 전임상 단계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거기서 의약품을 뭐 5년 걸릴 거를 2년 정도 단축해가지고 이건 기술력에 의해서 단축을 일단 하는 거니까 단축을 해갖고 의약품이 만들어졌다. 그럼 한 10개에서 20개 정도가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부분에서 임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임상 1상, 임상 2상까지를 해보면 이 의약품이 이제 안전성과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일정 정도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임상 3상이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대규모 임상을 해야 되니까 예. 그때 임상 3상의 그 기간을 단축을 시켜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3상은 하기 전에 허가를 그러니까요. 해주는 예, 거죠. 허가가 예. 되고 약이 예. 출시가 되어지면서 3상을 같이 삼상이 하라는 되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래서 이 그 10년 정도 우리가 걸린다고 가정을 해서 거기에 아래 그 비용이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근데 그 10년이 얼마나 준다고요? 2년 5개월. 2년 5개월로 줄어 들어간다. 2년 5개월을 단축한다는 단축한다는 거죠. 예. 2년 5개월 단축한다. 그러면 지금 41개 기업이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대체로 아까 송쌤이 얘기했는데 그 20개 기업이 우리나라 의약품의 50%를 차지하니까 한 40개 기업 하면 대충 해서 한 70% 정도를 우리가 차지한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그 기업이 한꺼번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식약처에서 그로 심사할 수 있는 인력이 일단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 1대1로 붙어서 심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지금도 사실은 심사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간이 지연이 되어지는 건데 예. 어떻게 그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번에 했던 규제 프리존법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 심사는 대충 하고 대충 하겠다는 거죠. 네, 심사는 대충 하고 그다음에 빨리 허가를 내줘서 예. 상품화를 빨리 하고 근데 그 상품화가 빨리 되면 돈이 빨리 회수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R&D 비용을 일정 정도 절약시켜주고 판매 비용을 일정 정도 늘려줘서 이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어지는 거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비용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는 형태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혁신 신약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안전성은 어떻게 담보를 하죠? 대표적인 사건 자체가 한미약품 올리타잖아요. 올리타 자체가 이제 임상까지 하고 3상을 하는 조건 하에 먼저 시판을 허가를 해준 상황이었는데 이제 사망자나 이런 사건 사고가 하도 많이 일어나서 얼마 전에는 이제 한미에서 그 개발을 더 이상 이제 안 하겠다고 중단까지 된 사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올리타 같은 의약품 같은 그 임상 2상까지 해가지고 3상을 요런 지금 똑같은 그 패스트 트랙이죠. 신속 허가로 해준 케이스의 정확한 부작용의 한 예인데 이런 거를 발판을 삼아서 오히려 더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도 모자란 판에 혁신형 제약기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내 모든 대부분의 제약기업이 만들려는 신약을 지금 다 허가를 더 오히려 늦춰주는 거잖아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야죠. 저는 그거보다도 그 혁신 신약으로 그 제약회사에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을 하면은 30일 이내 지정 여부를 결정해 준다고 하네요. 30일 내내 무슨 기준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그게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우선 주경 쌤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혁신 기업으로서 지정이 되는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혁신 기업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해서 거기서 만들어낸 신약으로 혁신 신약으로 지정. 예. 그러니까 혁신 신약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약도 아니고 더군다나 혁신 신약인데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얘네들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토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양마다 사실은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법이 만들어지고 결국 이제 그 세부적인 것들이 시행령으로 가거나 고시로 갈 텐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판단을 어디서 하냐면은 중앙약심, 그러니까 중앙약사심의위원, 그러니까 식약처 산하에 있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결국은 판단을 많이 할 텐데 물론 거기도 물론 전문가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자료들이 수없이 밀려 들어올 경우에 그 좀 더 자료를 보완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거 판단을 그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조이스템이라고 줄기세포 치료도 있었는데 그게 임상 2상 끝나고 나서 그 우리가 허가 받았다 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형약사심의원에서 해보니까 자료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자료가 엉망해서 이거는 허가를 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조건부 허가만 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건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결론이 나는 사건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 약을 그렇게 비슷하게 뭐 대충 내가지고 심사를 중앙약사심한테 다 이게 막 밀고 들어오면은 그걸 과연 어떻게 심사할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하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기도 하고 결국 이제 국내 혁신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식약처가 처음부터 그 민원을 다 해결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수시 심사도 해야 되고 하고 그때가 되는데 그러면 행정비용을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식약처에서도 그때 심사를 해줘야 되고 우선적으로 심사해야 되니까 행정비용도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국내 혁신 기업에서 만든 게 이게 혁신 신약인지 아닌지를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 문구에는 많이 뭐 중대 질환이 어떻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중대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약이 혁신 신약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차피 지금 조건부로 해갖고 허가를 내줬는데 예. 그 조건부 임상 3상 전에 허가를 내주고 임상 3상을 하면서 지금
데이트 그 자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덜커덕 부작용이 났다라고 하면 저번에 규제 프리존법의 정신에 의하면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실은 그 기업에서 하나의 책임도 지지 않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이거는 어떻게 할지는 더 법안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부작용이 났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기업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기업이 예. 책임을 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법안을 어떻게 낼 수가 있을까요? 업계 요구가 많이 있었겠죠. 뭐.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요런 경우도 뭐 이제 아무래도 업계 요구도 있었을 거고 환자 단체들이나 이제 뭐 환자들 쪽 이쪽에 이제 요구도 있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뭐 민원 해결성 법안이지 않을까요? 근데 항암제 물론 딱 항암제만 다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항암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항암제는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기도님이 지금 우리가 허가를 1.5년 단축을 한 다음에 이제 약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단계가 보험약으로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근데 이제 문재인 케어 부분에서는 선별급여라고 하는 형태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글로 다 넣은 다음에 이제 3년에서 5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그거를 보험을 해줄지 안 해줄지라고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장치 속에서 신약은 어떠한 이 기준을 갖고 지금 어쨌든 혁신적 신약의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혁신적 신약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신약은 어떤 식으로 보험 약가를 결정하게 되나요? 아, 벌써 이제 보험 약값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먼저 얘기할 거는 최근에 공단이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었는데 최근이라는 게 뭐 2017년도에 발표를 했었는데 최근에 신약 신청하는 게 항암제 계열이랑 뭐 화학요법제 계열 이쪽으로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학요법제도 항암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결국은 화학 그쪽으로 신청을 많이 하면서 그쪽에 대한 이제 신약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등재 과정을 보면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주면은 그걸 가지고 심평원에다가 일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평원에서 한 150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임상적 소위 말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신청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적당한 건지 그러면 우리나라 기존에 있는 약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보험으로 해줘도 괜찮은 건지 이것들을 한 150일 정도 이렇게 심사를 해서 뭐 제너릭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고시를 해버리죠. 그냥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로 가서 바로 그냥 하게 되고 여기서 통과한 약물들은 이제 공단으로 가서 약가 협상을 합니다. 약가 협상에는 한 30일 정도 60일인가 아니 그 정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건강정책심의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한 다음에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거는 이제 경제성 평가, 그러니까 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 평가를 해요. 신약은. 근데 경제성 평가 면제 대상이 있어요. 면제 대상은 뭐 희귀질환이라든지 대체제가 별로 없다든지 이러면서 해외에 3개 국가에 등재된 경우에는 빨리 원할 경우에 그냥 A7 최저가로 그냥 경제성 평가 약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약값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주의하게 좀 봐야 될 거 위험 분담제라 그래가지고 리스크 쉐어링 어레인지먼트. 그래서 국내에 약도 없고 대체제도 별로 없고 근데 중요한 위급을 요하는 중대일기 약 경우에는 심사해가지고 가격 결정하기 뭐하니까 일단 등재하는 걸 우선으로 하면서 가격 부분에 대해서 제약회사하고 이쪽 공단이 반반씩 위험을 부담하자 정도의 제도를 가지고 거기 뭐 또 이제 유형이 여러 개 있긴 한데 그런 걸 가지고 합의를 해요. 그러면은 3년 동안은 일단 인정을 해주고 마지막 1년은 한번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3년 동안 해줬는데
그거가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정말 맞는지 혹시 그 동안에 혹시 제너릭 의약품이 나와서 위험 분담을 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또 1년 동안 한 다음에 하는데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습니다 지금. 자, 그럼 다시 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그 2.5년이 단축되어져 있는 혁신 신약이 그 나왔어요. 이제 얘는 이제 우리나라의 의약품으로 허가가 된 거예요, 그죠? 예. 허가가 돼서 나와서 이제 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보험약가로 보험으로 등재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예. 거기는 이제 두 기관이 관련을 하죠. 심평원에서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경제성 평가니까 비용 효과를 대비해서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약이랑 이 혁신 신약이라고 하는 약을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좀 웃겨요. 왜냐하면 혁신 신약인데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런지 나는 그게 굉장히 좀, 왜냐면 혁신 신약을 평가를 하려면 이게 혁신 신약이니까 정말 혁신 신약이랑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우리들이 알기에는 그렇게 혁신 신약이 많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럼 혁신 신약이니까 제일 좋은 약이니까 얘는 당연히 돈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는 굉장히 좀 이상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평가를 하고, 그죠? 평가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근데 그 평가 자료와 함께 공단에서 제약회사와 공단이 시평원에서 준 자료와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나는 1,000원을 받을 거야. 그랬더니 공단에서는 아니야, 이거 한 600원이면 될 거야. 뭐 이렇게 그렇죠. 서로 예. 어떤 범위 내에서 그 협상을 해서 어느 단계에서 딱 결정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약이 보험으로 등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800원이면 800원, 900원이면 900원 이렇게 등재가 되어지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의 협상 내용 중에 지금 다른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제성 평가가 면제가 되어지는 예. 그 약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 경제성 평가가 면제되는 약은 어떤 약이죠? 보통은 대체제가 없거나. 대체제가 없고 우리나라에 대체제가 없거나 그다음에 뭐 희귀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에 사용되는 약물로서 최소한 그 해외에 A7 국가라고 있어요. 뭐 미국, 영국, 그다음에 뭐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뭐 있는데 요게 7개 국가 중에서 3개 정도의 국가에 보험약으로 인정된 근데 약물들. 그거는 좀 그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체제도 없고 또 희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에 대해서 그건 뭐 좀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예. 또 RSA라고 하는 네. 그 위험 분담 분담 제도.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리스크 쉐어링을 그러니까 위험을 분담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인 것처럼 신약을 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신약들이 아까 좀 그런 거죠. 바이오 의약품이 많고 그다음에 고가 의약품이 많으면서도 말 그대로 좀 그 암이나 희귀질환에 쓰는 약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약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우리나라의 그 경제성 평가를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고 약값이 너무 높거나 그다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좀 더 봐야 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이게 너무 투여했을 경우에 재정적인 우리가 건강보험을 했는데 너무나 그 재정적인 그 부분들이 한쪽의 질환으로 이제 너무 이제 그 치우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효과가 정말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환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 이쪽 압력, 그 환자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해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럼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그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을 두고 그 비용을 인정을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은 그만큼의 어떤 그 캡을 씌워서 이 정도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비용을 어느 정도 아니면은 그 이만큼을 너네들 가격을 인정해 줄 테니까 대신 환급을 얼만큼 줘라. 그러니까 너네들 나중에. 그렇죠. 너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100원이었다. 그러면 나중에 너네 100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100원인데 대략 20원 원 너네들이 대충 한 우리가 60원을 보고 20원은 우리가 불통하니까 20원은 너네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20원을 토해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럼 RSA에 해당하는 약이 예.
위험 분담. 분담 예. 뭐죠? 위험 분담 제도. 위험 분담 제도 아주 예. 말도 좀 어려운데 예, 위험 그러니까 좀 분담 뭔- 제도에 해당하는 신약은 예. 아까 우리가 혁신 신약이라고 얘기했던 약이 임상 3상을 허가와 동시에 하는 거였잖아요. 예. RSA 약물들도 대부분 그런 약물들이죠. 그렇죠. RS의 약물 중에서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거기서는- 임상 상상이 끝난 약이 있나요? 그렇죠. 임상 상사에 끝나 가지고 된 약도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계약할 때 이번에 재계약이 한 2개 됐는데 재계약 약물 중에는 그 임상 그럼 상사가 무슨 위험을 분담을 하는 건가요? 위험 분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 말이 굉장히 좀 웃긴데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 양자가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 분담 의약품에 어떤 위험을 알고 있는 거죠? 보험자는? 그러니까 이게 그 신약에 대해서는 효과의 측면이 있고 그 비용에 대한 측면, 그 비용을 우리 그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측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을 이제 국가나 제약회사 양자에서 같이 부담을 해서 환자한테 신속하게 의약품을 빨리 접근시켜 주자. 접근성을 높여주자 그러니까. 그건데 아까 접근성 높이기 예, 이게 예. 좀 높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예, 경제성 예. 평가도 면제해줘서 허가 기간을 줄여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RSA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어쨌든 그 RSA를 일단 인정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제도니까 줄여주는 부분도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예. 지금 다시 기동민 의원이 입법한 예. 혁신 신약에 관계되어지는 약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특혜를 줘서 예. 2.5년을 또 줄여준다? 그 도대체 언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 심평원 그 RSA에 해당되는 약물들 중에는 이제 국내 회사 건 없는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국내 회사가 그 라이센스를 해서 팔 수는 있는데 판매업자로서 국내 회사는 있지만은 뭐 개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내 회사는 없는데 여하튼 그 기동민 법음료라는 철저하게 이제 국내 회사를 이제 타겟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내 회사한테 국내 회사들이 이그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신약을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국내 생산이라는 게 네. 그 조건이 보니까 외국에서 다 생산된 거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뭐 포장, 그까지 아니 끝에 과정만 해도 그게 국내 생산으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외국의 다국적 제약사나 이 거대 제약사들한테도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저런 건 있을 수 그런 있죠. 그러니까 법안 소위 같은 말해서 지금 그 애매한 게 그 당시에는 최소 국내에서 아까 지은 것처럼 그 혁신 기업 그 신약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일상 이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임상 실험을 국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가 한 번은 이게 애매하게 국내하고 라이센스를 맺은 그러니까 해외 기업에서도 뭐 해외 기업도 할 수가 같이 그 뭐라 그러죠? 그 컨소시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형태로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시행령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말 그대로 시행령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뭐 지금 뭐 우리가 예전에 바이오 약품 했지만 바이오 그 삼성의 바이오로직스 하고 그 미국의 또 제약기업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그 했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도 바이오로직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예. 발판이 그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국내에서 훨씬 더 만드느냐에 파는 따라서 게 이제 쉬운 그게 거죠.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송님이 얘기한 것처럼 국내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시행령으로 지금도 이게 뭐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과 파트너 형태로서 여태까지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판매라든지 아니면 라이센스를 그 소위 말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해가지고 우리가 대행을 해서 한다든지 뭐 이거 하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그 아니 것처럼 다국적 제약사가 예를 들어서 그 저번에 그 지난달에도 그게 나왔는데 금감원에서 삼상의약품 예. 삼상을 하고 있는 의약품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상을 하고 있는 의약품을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디 자료에 나오냐면 그 바이오 제약 협회 자료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협회 제약 그 협회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전임상 단계, 임상 1상 2상 해서 임상 3상으로 가면 그 약이 한 2개 정도 남는데 그 중에 그게
그 허가가 돼서 나올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밖에 안 되는 약을 이 지금도 이제 50%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한 약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료가 없어서 임상 3상에서 탈락을 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건데 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얘기로 놓고 다 우리가 종합을 한 얘기로 놓고 보면 임상 3상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제약회사가 이거 약이 안전하고 유효해라고 하는 자료를 그 식약청에 들이밀어도 사실은 그 50%밖에 확률도 없는 약일 텐데 그 임상 상상 단계에서 퇴출되는 약이 많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임상 상상에서 퇴출을 하는 약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을 전부 다 아까 얘기했던 선별급여라고 하는 형태 또는 RSA라고 하는 형태로 다 보험급여로 이렇게 밀어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3년에서 5년에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가 네. 되는 거니까 그 평가라고 하는 것도 지금 어떤 거는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고 네. 어떤 거는 RSA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탈락되어진 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만약에 이 제도 하에서 라고 하면 그 약은 약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건 굉장히 위험한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위험을 분담하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의 위험을 환자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그쵸. 재정에 떠넘기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제약회사는 이제 돈을 벌고 책임은 덜 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돈을 아까 벌고. 송쌤이 한미약품은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약회사인데 중소형 제약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 뭐 4대 병원 빅4라든지 어떤 병원에서 이것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만약에 그 제약회사가 해 그 약을 금감원 말대로 무형의 자산으로 만약에 쳐준다 그런다면 그 회사 주가가 얼마나 뛰겠어요. 그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네. 그 내용 때문에 그 회사 주가가 엄청나게 뛰는 형태. 그 아까 그 한미 회사 약도 올리타도 그 주식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약간 그 공시에 문제가 있어서 네. 그 주식 가격도 상당히 많이 뛰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일단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약이 나와서 보험으로 일단은 등재하고. 이게 제공되어지고 있고 그거를 먹는 사람은 이게 효과가 있는 약인지 아니면 부작용이 더 큰 약인지를 먹어봐야 이제 알 수 있는 형태가 되어지고 그 사이에 주가는 왕창 뛰고. 주가는 왕창 뛰고. 뛰어오르는 형태. 그러면 보험 재정을 그게 아주 정말 말 그대로 혁신신약이라서 그 환자가 먹고 정말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 정말 어쨌든 다행이긴 하지만 3년 동안 해봤더니 효과도 없고 돈만 들고. 나중에 보니까 부작용이 나오는데 3년 동안 이 회사는 주가로 엄청 돈을 벌었어. 그렇죠. 국가 재정만 들어가고. 그럼 그 보험에서 그 사람한테 밀어준 거잖아요, 돈을. 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국가에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식약처가 있고 심평원이 있고 공단 협상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법안까지 내면서 밀어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제약회사 보고 이번 기회에 한 몫을 잡으라고 지금 유도를 하는 그런 건가요? 의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이제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왜냐면은 앞에 그 뒤에 우리가 지금 위험 분담제 가지고 지금 다국적 제약 기업이라든지 일반 제약 기업이 지금 뭘 또 요구를 하냐면은 위험 분담제의 대상을 넓혀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현재는 위험 분담제가 항암제하고 그 희귀질환, 희귀질환 거기에만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항암제뿐만 아니라 잠깐만 지금 우리가 그 위험 분담 제재 RSA를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이게 가장 빨리 시장에 진입을 해서 예, 약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예, 그다음 고가 그리고 고가의 보험 약가를 타낼 수가 있고 예, 대신에
그거에 따르는 부작용은 네. 환자와 보험자와 제약회사가 나누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 국가가 사회가 지는 거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RSA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네.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재는 암과 그다음 희귀질환인데 그거 외에도 이제 자꾸 대상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꼭 암이 아니더라도 저는 중증 질환이 여러 개 있지 않느냐. 저번에 만성 질환도 그 있고. 토론에서 보니까 환자 단체 측에서는 만성 질환, 뭐 고혈압, 당뇨 같은 이런 만성 질환 쪽에서도 RSA에 넣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의견을 말씀을 하시고 더 심지어는 한참 벌겠다는 얘기네. 임상 이상도 아. 임상 이상 전에 허가를 해달 먼저 허가를 해달라는. 그러니까 이게 그치. 보면은 제가 보건대는 이게 이제 국민 정서라든가 뭐 언론이라든가 여론도 실제는 되게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보면은 이제 제약회사 쪽에 굉장한 특혜와 여러 가지 혜택을 딱 주는 건데 그 중간 과정에 환자가 있고 환자는 이제 자기 몸을 치료하는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이게 중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약이 뭐 효과가 아주 좋다 아니면 아주 안 좋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이거는 빨리 일단 허가를 해주면서 빨리 환자한테 약을 주고 빨리 급여 등재를 해가지고 보험 처리를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중심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 이제 선택을 하고 요구를 하는 환자 그룹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정치권이라든가 실제로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서가지고는 그런 입장으로는 반대쪽으로는 잘 바라보진 않죠. 빨리 공급해서 빨리 보험 등기해서 빨리 환자들이 먹어서 병을 치료하게 하자 이런 논리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앞으로 만약 이 기동민 법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건강보험에서 그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2012년도에 그 약가 일괄 인하라는 그 제도가 한번 도입이 됐어요. 그때를 즈음해서 약값이 그 성장률이 팍 깎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2015년부터 다시 회복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약제비 비율이 한 9점 몇 %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거기 또 이제 공단이라든지 심평원의 보고를 보니까 일반 고혈압 일반 약제비율은 평균 한 3%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항암제는 한 6%, 더 배 이상 좀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우리가 연관돼서 얘기면은 앞에 그 혁신적 뭐 신약 그런 거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암이나 희귀질환 이게 부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여기서 아마 자료를 많이 낼 거다. 임상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상 일상에서 대략 유해성이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나중에 임상 3상 하면서 그 소위 말해서 효과가 정말 얼마큼 있는지를 그 증명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항암제가 그러니까 여기나 희귀질환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리고 이 부분들은 또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 요구가 더 많을 거다라는 근데 건데 계속 지금 환자들 요구를 얘기를 했는데 예. 환자들이 어떤 정보를 알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걸까? 특히 그러면 그거는 그 환자들의 주치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가 예. 계속 새어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것도 있고 각 그 환자들 단체가 있어요. 뭐 이게 간사랑 동호회라든지 뭐 백혈병 환우회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형태의 만성 질환들의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은 정보 차원에서 교류를 한다 그러죠. 교류가도 있고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뭐 주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이분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여기서 여러 형태로 압력을 이제 근데 임상 3상에 들어간 물질을 우리가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아까 예.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그 신물질인데 예. 그 사실 임상 3상도 그 임상 3상을 통과했다고 해서 예. 그게 안전하고 유효성이 있는 약이다라고 저희들이 확증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본 거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그 탈리도마이드 같은 약 같은 게 뭐 아주 전설적인 약물인데 예. 그거 다 허가나고 나서 나중에 써봐서 기형아 나고 막 그랬던 아주 그 처참한 약물이잖아요. 특히 네. 그것 때문에 미국 FDA가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던 건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임상 3상을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약물을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작용이 나고 퇴출되는 의약품도 굉장히 많은데 더군다나 임상 3상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약품을 이 RSA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돈도 대주면서 예. 하는 거 이게 사실 제정신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약품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거 신약이라고 정의를 할 때는 3상이 다 끝나갖고 아 이거 정말 이제까지 했던 약보다 효과가 뛰어나 라고 딱 결정을 하는 여러 자료를 갖고 결정을 딱 하고 나도 그 신약이 나중에 퇴출되어지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예, 예.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에 더욱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예를 들면 환자 그룹들이 뭐 혈압, 당뇨, 심장 질환자들이 있고 혈압, 뭐 항암 환자가 있다고 치게 되면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 이렇게 느낌을 좀 보면 암 치료 환자인 경우는 실제로는 자기들이 대부분 아 이게 치료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시한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큰 병원을 중심으로 임상을 계속 진행을 하면 자기가 갔는데 뭐 주치의라든가 이제 병원 쪽에서 아 이런 약에 대해서 이제 먹어보고 임상 실험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요즘 광고를 많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도 임상 광고가 많이 있어요. 대학병원에서 어느 환자들을 모아서 어떤 그룹을 한다. 이렇게 하고 특히 종합병원들이 이제 주치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럼 막 홍보를 하거든요. 홍보하고 주치의라든가 담당 이런 의료진들이 계속 설명을 해주면 환자들이 따라서는 아 어차피 그거 뭐 새로 나온 약을 실험을 해본다는데 우리 남편이 아니면 본인이 내가 그 해당이 되는 암 환자다 그러면은 지원을 해서 오케이 한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환자들이 또 이제 뭐 약국에 오면 그 약은 병원에서 타고 나머지 약들을 약국에서 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의 일단은 그냥 자기 만족도 같은 게 실제로 일단은 그 약값을 안 내니까 약값을 안 내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가의 약인데 네. 고가의 약이고 새로운 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값을 안 내고 뭐 일정 기간 1년 동안 이렇게 차비만 받으면서 이제 검사만 계속 하고 이렇게 되면은 해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돈을 안 내면 그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글리백 그 제네릭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글리백이 그 리베이트 때문에 예. 이제 취소가 될 위기에 예. 있어서 글리백 제네릭으로 바꾸려고 했을 때 환자 단체에서 상당히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문제 제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글리백과 글리백 제네릭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사실 글리백 제네릭이라고 하면 이미 의약품이죠. 네. 이건 이미 완전한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네릭이긴 하지만 모든 과정을 통과한 완전한 의약품인데 쓰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환자분한테는 약간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환자단체에서 사실은 반발이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의사들도 아주 심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지금 의약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돈을 사회가 부담을 하면서 그걸 환자한테 투여를 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환자가 받는 약이 공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약이 환자한테 들어가서 만약에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켰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질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 이제 분들 물론 그 당사자분들이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당사자 중에서도 이제 이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권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의약품을 빨리 받아서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옳다니까요. 근데 그게 의약품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약품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계속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계속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의약품의 규정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임상 3상이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환자 단체에서는 임상 1상, 2상, 3상에서 임상 2상이면서도 그래서 그 어떤 자료를 보고 내가 좀 너무 당황스러웠냐면은 임상 1상에서 허가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죽을 수 있다. 임상 2상이 안 될 경우에 또 죽을 수 있다. 임상 3상이 안 돼서 그다음에 허가됐는데 심평원에서 등재가 안 돼서 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자료를 보면서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주자를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결국에는 그 논리는 임상 1상 2상이든 이게 제약회사에서 나온 자료가 있다면은 물질이 말해서 있으면. 말 그대로 지푸라기 되면서 내가 죽든 말든 나는 저거 해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과학적이다. 그러니까 의약품은 사실 과학이잖아요. 과학의 결정체가 의약품일 텐데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검증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확신을 해야 되거든요. 얘가 어쨌든 의약품으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학적 데이터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검토하는데도 사실은 무수히 많은 논란이 있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이 RSA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든지 또 아까 얘기했던 임상 3상에 들어가자마자 그 기간을 줄여서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물질은 의약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환자들 입장하고 환자 가족들 입장에서 그거를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를 주고 임상을 진행을 하는 곳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큰 뭐 이렇게 그 메이저 병원에 그 뭐 이런 유명한 이런 교수님들 이런 연구실에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건 임상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는 임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약이 의약품으로 허가가 돼서 사용되어지고 있게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봐야 될 부분이 보험 재정이라는 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보험 재정을 필요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매우 많은데 이런 고가의 의약품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 효과성도 지금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고가 의약품들의 재정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소요되는 보험 재정을 보면 그만큼 그쪽에 쓰면 다른 데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항상 말하고 있는 공공의료나 이런 부분에도 결국은 다 재정이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그럼 다른 곳에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재정 형평성 측면에서도 봤을 때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권을 얘기를 하는데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건강할 권리를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건강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투약하는 그 물질이 사실 그 어떠한 효과와 어떠한 부작용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투여하는 게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의약품으로 완전하게 허가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이라고 단정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의약품으로 됐을 때 나중에 부작용 문제가 돼가지고 허가가 취소되거나 큰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허가 과정 속에서 보면은 수시 동반 심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품목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발 과정별로 작성되는 품목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보면은 전부 일부분을 신청을 하면은 그 일부분에 대해서 그 식품의약품 안정처에서 제약회사하고 같이 동반적으로 심사한다는 거죠.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제약회사는 그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줬다. 그리고 식약처는 제약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믿을만 하였다. 그렇게 서로 미루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까 그 기동님 법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주경님이 이거 아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 이러한 제출한 자료가 보면은 종류, 범위 등을 승인 받았으면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 저런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요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 개발 단계에서
제약회사가 소비를 해야 될 R&D 비용 중에 제일 많은 게 임상 비용일 텐데, 임상 3상 비용일 텐데, 물론 우리나라 혁신 기업에서 임상 3상까지 갈 수 있는 약이 어느 정도 나올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부호가 있지만, 어쨌든 좋게 봐서 3상까지 가게 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도 줄여주고, 기간도 줄여주고, 기간 줄여주는 게 그 얘기니까요. 그리고 일찍 나와서 건강보험에서 보험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상장한 회사일 테니까 상장한 회사 같으면 주식도 상당 부분들을 오르고 부작용 나게 되면 고의성이 없으니까 그거는 사회에서 알아서 이제 비용 부담을 하게 되어지는, 이거는 오로지 제약회사만 유리한 네. 그런 법안이다. 즉 기동민 법안이라고 하는 법안이 갖고 있는 본질적 속성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맞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뭐 이견이 없죠. 물론 이견을 다루는 집단이 있죠. 뭐 저기 뭐 다국적 제약회사나 제약협회는 뭐 해외사를 들어가지고 뭐 다른 나라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겠지만은 이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여기에는 국내 안전성이나 국민 건강권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배제된 어떤 법안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약사법 말고 다른 법안을 또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그 실천한 거죠. 여기에 뭐 공중보건에 대항을 하고 뭐 좀 좋은 미세구는 있는데 내용 보면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이게 보지. 혁신 신약에 대한 패스트트랙 신속 허가에 대한 관련된 법인데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이랑 같이 묶었거든요. 그럼 이걸 얼핏 봤을 때는 혁신 신약과 이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인 거를 같이 묶어서 가야 될 것 같은, 뭔가를 빨리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저는 보이네요. 이거 법률에서 아니 저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그냥 따로 제약회사를 하나 만들지. 그렇게 노력이 뭐 정말 걱정이 되고 이러면은 공중보건이 걱정되고 이러면은 국회에서 제안을 해서 소규모로 국영제약사. 국영제약급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해가지고 제약회사 해가지고 만들지. 이걸 민간 기업들에다 패스트트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그 인원을 늘려서 어떻게 하면은 그 질 좋은 심사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뭐 내용인데 아까 이런 것처럼 그런 심사 인력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 없으면서 무작정 이걸 그냥 하면은 어떨 건지. 벌려면 제약회사를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회사를 차리면은 허가와 이 등재까지의 과정이 나날이 이렇게 간편히 그리고 되는 신속화되는 참 과정 그 속에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역시 그 있는 놈들의 그 논리를 보다가 좀 가증스럽다는 걸 봤는데 항상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약값이 아주 그 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그 RSA를 많이 늘려도 감당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보고서를 내더라고, 논문을 내더라고. 근데 보면은 그럴듯해요. 뭐 통계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럴듯하고 막 나오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걔네들이 약값 할 때 그 다른 나라를 비교하는 약값이 그 약값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약값이 아닌데 걔네들 그 책에 있는 어떤 약값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가 자꾸 싸다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거래해야 되는 금액이 더 아니라 낮죠. 다른 나라 약값에 그 써져 있는 걸 신뢰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약값을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쵸. 그러면서 그러면서 약값도 그렇고 요번에 그 올해 그 노벨 의학상을 탄 약들이나 노벨 화학상을 탄 약들이 면역 제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면역 제제. 특히 노벨 의학상 같은 경우에는 이뮨 체크포인트 세라피라고 그래 갖고 면역 관문 요법제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약들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선정이 되어지냐면 효과는 뛰어나고 부작용은 적은, 이렇게나 이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그럴지 안 그럴지는 좀 더 많은 부분을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표적 치료제가 저분자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글리백이 표적 치료제인데, 그게 저분자로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가 알약으로 먹게끔 하기 위해서 저분자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분자량이 크면 주사제를 써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주사제를 쓰면 그 불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그걸 경구용량으로 만들어서 이 편리하게 만들어낸 부분도 있지만 그 타겟
그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네. 얘기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 이 면역 관문 치료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옵디보라든지 키트루다 같은 약들이 있는 약들인데 그 약들의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약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부작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면역요법제의 부작용은 사실은 그 원리상 자가면역 질환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면역을 억제를 했던 부분들을 다시 억제를 해서 면역을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그 암에 작용하게끔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활성화된 면역 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신장이라든지 부신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사용량이 늘어나면 사실은 중증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면역요법제라고 하는 것과 그 타켓 항암제라고 하는 게 그것만 딱 특정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좋고 부작용은 적어요. 이런 식의 일반적인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비양심적인 얘기이고 굉장히 비과학적인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제대로 비교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의약품에 대한 정보도 반만 과대해서 선전하는 형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들은 그 특히 환자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지프라이더 잘못 신증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다 더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란 잣대를 들이밀어줘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그 만성 질환과 그 특히 그 항암 같은 경우에는 그 되도 않는 그 건강식품이라든지 그 뭐 이상한 요법들로 돈을 많이 쓰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럼 예를 들면 우리와 같은 의사나 약사 같은 사람이 그럼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아니 그걸 가장 먼저 얘기할 거 그럼 그게 그럴 만한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지 데이터를 줘봐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앞장서야 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제약회사와 어쨌든 의기투합을 해갖고 과다하게 의약품에 대해서 이렇게 그 환자들한테 소개하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오늘 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뭐 계속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우리 송님이 계시지만은 뭐 의원실을 쓰시든 아니면 뭐 그 계속 무슨 뭐 기자회견을 의원실을 뭐 칼로 쑤시나요? 뭐. 가도 그냥 해가지고 들이받아야죠. 뭐 돌아다니면서. 이번 그 기동민 법안? 네, 그렇죠. 이거 무슨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안 되면은 말 그대로 계속 기자회견을 뭐 조직해서 일단 할 수 있는 방법 하고 우리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얘기를 계속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단체들이 이거는 굉장히 더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자꾸만 그 잘못된 정보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그 주는 세력에 대해서 폭로를 해주고 그거와 다른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고 어떤 정보가 더 그 신뢰성이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계속 그런 정보를 우리들이 아주 다방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 비과학적인 그 의약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 퇴출을 시켜야 되고 그런 법안들이 올라오는 거를 막아야 되는 그런 일을 좀 저희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다들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규제 프리존 관련돼서도 뭐 저기 녹음을 하셨었는데 보면은 기동민 보험에서도 사실 똑같이 2016년도 나오고 그랬는데도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지 아마 별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언론에서 많이 안 다뤄요.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언론에서 많이 다룰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고 계속 뭐 다방면으로
계속 뭐 질적으로 안 되면 또 양적으로 또 승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편으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갔고 그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정리하는 겸해서 반도 쌤부터 한 마디씩 이렇게 하시면. 네, 저 먼저 마지막 발언은 지금 오늘 많이 이야기했던 뭐 혁신 신약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여러 형태로 빨리빨리 많은 국민들한테 뭐 혜택을 주겠다고 결과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약을 많이 공급했지만 결국은 그게 의약품이 됐든 뭐 하여튼 임상 과정이 됐든 예를 들면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체크해서 특히 이제 약국이나 개국가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걸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해서 혁신신약이라고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하고 먼저 끌어다가 줬는데 결국 여기서 이런 큰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실관계를 제가 통계를 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언론에 알려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좀 저는 하는 과정 중에서 한 체크 포인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약의 역사가 있었죠. 뭐 약의 역사가 있었고 그 부작용 역사도 있으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의약품이라는 것들이 올바로 잘 써야 된다는 것들이 우리가 당연한 상식이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다는 건데 최근에 보면은 이 건강권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인권의 개념이 좀 다른 식으로 막 코도되고 있고 너무 전제를 이미 까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서 참 답답한 국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은 얘기를 많이 못했지만은 이 항암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좀 철학적인 부분들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 다발성 골수증에 쓰는 어떤 A 약을 봤는데 이게 약값이 한 캡슐에 한 13만 원 정도 돼요. 13만 원 되는데 이게 임상 자료를 보니까 위약하고 구분하니까 6개월에서 9개월이에요. 6개월에서 9개월을 더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9개월을 더 살리기 위해서 13만 원짜리를 하루에 뭐 2개를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으면 그럼 한 달에 한 600에서 700 정도. 근데 연장 효과가 6개월, 9개월인데 그 정도까지 6개월, 9개월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나마 나온 거예요, 자료가. 나와가지고 그 제기가 되는 건데 자료가 나온 게 6개월, 9개월인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법안의 그 명칭 자체가 혁신 신약 개발 지원법이라는 건데 아까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혁신 신약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그 과정, 의약품이 개발 연구돼서 허가되기까지의 과정을 지나고 나서야 그 약이 혁신 신약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과정 자체를 신속 허가해서 줄여주는데 그거는 배치가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거는 혁신적으로 제약회사의 주가를 올려주는 법안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많은 관심이 주가 올리는 그렇죠. 예, 저는 이 문제가 앞으로 그 제2의 라돈 침대, 라돈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그 라돈 침대의 원료가 되는 모노자이트를 수입을 할 때 이것은 방사성 물질이라고 규정을 하고 통제만 했더라면은 라돈 침대 사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것처럼 라돈 침대 사태를 보면은 방사성 물질이 생활용품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원적외선. 예. 그런데 이러한 혁신적 신약들이 잘못 허가를 해주면은 방사성 물질들이 의약품으로 남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약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송쌤은 언제 그 제약회사 하실지 저한테 빨리 말씀하셔야죠. 빨리 약국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빨리 해서 그 아까 우리가 그 이 법안 이 법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오늘 하여튼 장시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